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어촌 키행 톡쇼 사회를 맡은 카를로스 고리입니다. 저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어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섬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제주 홍보대 살아서 오늘을 사회를 맡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자, 이제 그 세계 어촌 대회라는 단어 들어보면 조금 생소하죠. 저도 이 대회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축구 생각 많이 하는데, 네, 축구 생각만 아니라 이제 어촌 생각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네요. 그 세계 어촌 대회는 작년에 부산에서 전설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제주에서 하고, 그리고 세계 어촌 대회에서는 그 세계 어촌, 그렇죠, 한국 어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어촌이 모여서 주요 현안과 도전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모여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 어촌 대회는 주제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대전은 시대와 어촌의 도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어려운 주제만 나올 것 같지만, 우리는 이 톡쇼 하는 목적은 이 어려운 주제는 조금이라도 가볍게 재밌게 불어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톡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촌이라고 하면은 우리 첫 번째로 떠올리는 거 무엇인가요? 바다도 생각하고, 또 생선, 또 맛있는 해산물. 저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특히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다른 나라에서, 또 브라질에서 먹지 못한 그런 해산물도 처음으로 먹은 해산물 많았어요. 정말 많아요. 멍게. 어떤 게 브라질에서는 없어요? 멍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처음 먹었어요. 멍게 비빔밥.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전복도 사진으로도 봤지만 맛은 제가 몰랐습니다. 전복 사이즈가 다른가요? 브라질? 전복은 그냥 사진에서만 봤어요. 사진에서만 봤어요. 그냥 이런 해산물 존재한다. 혹시 군소 드셔보셨어요? 군소? 군소. 달팽이처럼 생긴. 달팽이처럼 생긴 거. 그거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맛있어요. 오. 와, 맛있어요. 와. 근데 이런 해산물은 단순히 우리 뭐 식사할 때 먹는 게 뿐만 아니라 뭐 안주로도 먹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어촌이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요새 들어서는 어촌 쪽에서 뭐 우리 또 뭐 신경 써야 되는, 또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많아졌잖아요. 특히 그 환경 관련 거죠. 오염이나 또 플라스틱 문제, 그런 문제는 우리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관련 또 그런 테마에서 활동하시는 세 분들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분, 또 섬과 어촌을 여행하며 기록하시는 분, 깊은 바다 속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내주시는 분,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영광이네요. 제가 바다 쪽에서 활동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수준 사진 작가로서 깊은 바다 속에서 경이로운 장면을 포착하는 사진을 통해 똑똑한 시각미를 전달하는 Y진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중사진 작가 Y진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제주도에서 바다 쓰레기를 이용한 예술 전작품과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고, 와우, 재밌네요. 업사이클링 아트 체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바다쓰기, 재밌는 이름이네요. 바다쓰기 김지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과 어촌을 여행하며 캠핑을 테마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김인수 캠피 아볼타 블로그 운영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을 너무 홀려하신 분이라서 재밌네요. 제가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바로 톡쇼를 시작해 볼까요? 네.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앉아서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느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자, 그래서 먼저 깊은 바닷속의 아름다움을 촬영하는 와이진 수준 작가님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수중 사진이라는 분야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 좀 생소한 분야죠. 네, 특히 한국에서는 네. 더 생소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 물속에서 사진 찍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죠. 많은 노력하시고 많은 네네. 작품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 차례인데요. 그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수중 사진 네. 대회 소개 간단하게 재밌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리아를 거쳐서 영국 BBC 수중 촬영 다큐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 수중 사진 작가 와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바로 PPT가 켜지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디오오션이라는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화면 보시면 제 활동 내용이 나옵니다. 네, 저예요. 군인 아니고요, 접니다. 물속에서 살려고 온갖 장비를 다 들쳐매고 들어가는데요. 저는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간단하게 연력이 나오고, 자, 여러분 지구의 70%는 바다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바다를 3개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대한민국 분들은 우리나라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멋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바다는 꼭 대한민국 바다는 아니지만 지구 70%의 바다를 제가 여행하면서 찍어왔던 사진들입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상어 만나면 어떡해요? 예요. 물속에서, 맞죠? 바닷속에서 상어 만나면 어떡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 저는 수중 사진을 시작하게 된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고 사진 촬영을 찍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영화, 드라마, 포스터 사진 작가로 김중만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외국인들이 찍은 이런 패션 수중 사진을 보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촬영을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한국에서는 수중 사진을 배울 수가 없어서 영국의 수중 사진 작가들을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커머셜 사진 작가였기 때문에 저만의 주제로 스토리가 있는 수중 사진과 화보 촬영을 하길 원했고, 그러던 중에 이렇게 여기 보시는 건 멕시코 바다고요. 멕시코의 케이브 다이빙이에요. 케이브 다이빙. 수중 동굴 속에 들어가서 빛의 예술인 사진을 빛이 없는 동굴 속에서 들어가는 청개구리 심보를 잠깐 누려봤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머메이드의 포스터를 실제 인어가 있는 것처럼 촬영을 진행해 보기도 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어공주가 이렇게 왕자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리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루부텐 구두, 샤넬 구두를 신고 싶어서 다리를 갖고 싶은 걸로 촬영을 해오다가 우리가 다 아는 세월호 친구들도 만났고, 세월호에 기념하는 그런 사진들을 네, 루부통하고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작업들을 해왔고요. 그 후에 이제 매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 사진을 발표하던 중에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바다에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국제해양박람회라는 아덱스, 매년 싱가포르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열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 국제 어촌대회 같은 대회인데요. 여기서 발표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매년 발표를 하면서 제 꿈을 이뤄가던 중이었는데요. 대한민국 바다 하면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바다 어디죠? 제주도. 제주 바다의 어느 날 제가 2012년 겨울
제주의 바다에서 한국의 인어를 만났어요. 제가 애니메이션으로만 보던 인어가 실제 한국에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강인하고 멋있는 모습이었고 그녀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제주의 바닷속을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귀포 앞바다의 사진입니다. 문섬, 범섬 앞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고 제가 제주도 다이빙을 하고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이 사진이에요. 너 문섬에 산호 봤어? 산호 군락을 봤어? 이 산호로 빨갛고 핑크색으로 이루어진 이 군락은 전 세계의 바다에 어디에도 없고 대한민국 바다에만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일본 바다에도 있지만 일본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듬성듬성 있거든요. 한국 바다는 이렇게 녹차밭처럼 핑크색과 빨간색 산호가 군락을 이루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다이버들은 한국의 바다를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 바다가 너무 그들에게는 추워요. 그래서 어려운 다이빙 코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레벨이 마스터나 어드밴스 이상이 되어야지만 제주 바다를 올 수 있거든요. 그러던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옆집 엄마, 할머니, 옆집 아줌마겠지만 해녀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녀들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외국에서는 이걸 경이롭게 생각해요. 80세, 90세 할머님들이 새벽 5시에 나가서 5시간을 바다에서 물질을 하다 나오신다는 건 정말 무섭도록 강인하신 거거든요. 우리 엄마 무섭잖아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튼튼한지. 여러분들 이렇게 튼튼하고 밝으신 분들이 저는 교과서에서만 흑백 사진으로 봐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근데 실제로 제주도 와서 해녀분들을 뵈니까요. 야한 농담도 서슴없이 하시고 되게 밝으시고 옆집 남편이 누구랑 바람 폈더라, 옆집 아들이 사고 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밝고 재밌게 일을 하시는 너무 예쁜 귀여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의 저희가 갖고 있는 사진 기술로 4K와 6K를 가진 컬러 사진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찍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해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프랑스 친구들이 저한테 공격하는 DM이 왔어요. DM이 뭐냐면 개인 메시지가 왔어요. 너가 지금 말하는 그거 해녀 일본의 아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제가 또 대한민국의 딸 수중사진 작가로서 이거를 가만둘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너 다시 알려줄게 라는 얘기를 하고 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조선시대 그 이상부터 시작된 제주 해녀의 활동 사진을 역사 자료를 모아서 재발표를 했고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6년 그렇게 해녀는 유네스코 등재가 아마보다 먼저 되어서 아마는 유네스코 등재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후! 네, 그렇게 전 세계에 해녀를 알리면서요. 바다를 알게 됐고요. 더 많이 알게 됐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해녀 모습이에요. 이 뉴스는 까를로스 아마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미국의 뉴욕 NBC 뉴스에 20분 동안 방영된 뉴스 내용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번석. 제주 그쵸. 가장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뉴스에서 20분이 넘도록 해녀와 제주 바다에 대해서 발표를 알려주게 됐습니다. 조금도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녀분들이 물속에서 물질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선명한 컬러 화면으로 보신 적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혹시 어딘가에 제주 해녀 박물관 관련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 자료 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도움을 많이 못 받아서 어린 마음에 싫어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함께해요. 네, 제주 우리 해녀분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or cook themselves. 아, 네. But if it's the women here who do all the work, what do the men do all day? 아, 네, 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없어. Nothing, she says. They just wait for their lunch. Though the Haenyeo love their job, 예, 처음부터 it's 다시 a tough 하겠습니다. way to make a living. 아칸군 파토. 저는 충남 보령에서 The words of the song 호도라는 섬에서 살고 있는 오천계장입니다. 저희 호도에도 제주도에서 온 해녀분들이 23명 계십니다. 옛날에 그분들이 제주도에서 호도를 오셨는데 이쁜 분들은 호도 총각들한테 다 잡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23분이 네. 해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 소득이 엄청나게 높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어촌계장 첫 해에 우리 어촌계에서는 마을의 소독 사업을 결과를 n분을 해서 다 나눠줍니다. 예, 첫 해 2천만 원씩 나눠줬는데 그 중에 해녀분들은 최고로 1억까지 가져갔습니다. 두 달에. 저희 호도 어촌계는 해녀분들이 내가 100만 원치 잡으면 50만 원은 자기들이 가져가면 세금 없이 가져가요. 나머지 50만 원을 가지고 어촌계 전체 n분의 1에서 나눠 갔는데 해녀 한 분이 5, 6월 달 두 달에 8천만 원을 벌었어요. 자기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또 그래서 이제 두 달에 1억을 벌었습니다. 여자가 하루에 한 3시간 조업을 합니다. 3시간 조업을 해서 두 달에 1억을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해녀들뿐이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해녀분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대박이네. 해녀 화이팅입니다. 대박이에요. 파이팅. 파이팅! 오! 해녀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와. 인스타 하시죠? 예, 봤어요. 오, 예, 까르로스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어떤 휴대폰 만드는 회사 그 광고도 찍었어요. 예. 오, 까르로. 유명해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녀분들은 저희 안에서 너무나 강인하시고 독립적이시고 우리네 모든 학업과 경제력을 다 살리신 분들인데 잘 그 노고가 알려지지 않고 흑백 사진으로만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천한 직업이다, 뭐 힘든 직업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만 우울한 내용으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꼭 촬영해서 알리고 싶었고 또 옆집 엄마고 뒷집 아줌마고 하니까 중요하지 않으셨을 텐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제주 바다와 제주 해녀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표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도 제가 촬영한 제주 바다입니다. 네. 근데 아까 보신 산호 군락도 그렇고 사실 코로나 훨씬 전의 상황인데 이따 뒤에 이제 끝까지 자리를 계셔야 볼 수 있는 최근의 제주 바다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제주에는 해녀와 진짜 돌고래도 함께 살 수 있고 이제 마라도에는 여러분들은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사실 상어는 꼭 필요한 존재거든요. 바다에서는요. 네, 상어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으나 어쨌든 상어도 나타날 정도로 제주 바다는 아직 희망이 있게끔 건강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가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촬영해 오면서 이렇게 옛날이라 머리가 너무 그러네요. 이렇게 발표를 해왔고 세계에서 앰버서더 상도 받으면서 마라도의 해녀들을 촬영하고 이렇게 이게 제주예요. 여러분 제주 바닷속에 이게 꽃처럼 산호가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카를로스? 볼 수가 없죠. 직접 보고 싶은데요. 스노클링. 스노클링 했죠. 네, 네. 보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예. 지금 보시는 건 최근의 바닷속입니다. 아까 그렇게 울긋불긋했던 산호들이 현재 이렇게 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모두가 이런 쓰레기 때문인데요. 해녀분들이 이제 여기 해녀도 와 계시지만 전복,
뭐 소라 이렇게 그득그득 잡으셨던 것들을 이렇게 전복을 막 이렇게 앞에 쌓아놓고 잡으셨던 옛날과 달리 요 전 사진처럼 이렇게 태왁에 플라스틱을 건져 오시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할머니들을 다시 한번 찾아뵀습니다. 이건 서울에 있는 저희 동네고 저는 댕댕이 엄마라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어요. 잠시 영상 보실게요. 우리가 바다에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1분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이래요. 뭔가 본의 아니게 개선되지 저희 집을 않으면 공개하게 2030년에는 1분에 트럭 2대 분량이 될 거예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1분마다 4대 분량이 될 거고 무게로만 보면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예요. 너무 많지 않나요? 근데 바다가 아프면 물론 사진작가인 저한테도 타격이 있지만 바다에서 어부로 하시는 분들, 어부나 해녀분들이나 그런 모든 분들의 생계가 다 흐트러지겠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종종 해녀분들하고 연을 맺은 후로 그분들과 안부 전화를 해오고 있어요. 항상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리는 편이었는데 코로나로 해외 작업 일도 못 나가고 하다 보니 오히려 해녀분들이 저를 걱정하시면서 먹고 살 수 있냐고 전화를 주시거든요. 엄마들이 제 엄마라고 부르는데 엄마들이 엄마 오늘은 물건 많이 잡았나 이렇게 여쭈는 편인데 최근 들어 맨 쓰레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전복, 해삼, 물건보다 쓰레기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아졌어요. 정말 많이 아프구나. 그 해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우리 삶에도 영향을 바로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엄마 나 제주도 가게 될 것 같은데 음식 먹을 거 바다에 건 음식 먹을 거 이렇게 딴거 먹을 거 있어. 그래서 이번 제 프로젝트에는 플라스틱과 해녀와 함께 바다 환경의 현실을 좀 더 알리는 메시지 작업을 하려고요. 여기 서귀포인데 혹시 성산 쪽 서귀포 성산. 안녕.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아이고 나 또 영가가. 아 오랜만이에요. 야 이거 오랜만이에요. 이거 몇 년 야, 되시고? 몇 년 되시?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이야. 아이고, 진짜 오래만 가뇨. 건강하셨어요? 더 예뻐졌는데? 예뻐졌어요? 시방 맨날 시집가라 그래요. 우게다 맨날 시집 올라는 플라스틱 병 미시가 쓰레기가 말도 못하고 쓰레기 많이 올라와? 그 전복 이런 데서도 플라스틱이 많이 나와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래요. 요즘 잘 안 된대. 그 바닥에 오염이 되니까 이게 지금이 이 앞에가 가오리도 많고 그랬지. 서대도 많고 그래. 광어도 많고 문어. 나가 문어도 많고 나가 일로 옷디번 가면 한 망을 쓱 잡아왔던데 지금은 헛머리도 딱 오염으로 아 근데 요즘 소리가 소라나 많이 전복이나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속에도 미세 플라스틱 많대요. 어떡하지? 어머니도 그러게. 조심해야 되는데. 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전복도 못 하고 그거 어떡해? 어떻게 엄마 오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바다에 플라스틱 많은 거 그거를 좀 같이 찍으러 귀여워. 갈까? 귀여
그냥 죽고기 우리가 직접 바다에 가거니 죽게. 바다에 쓰레기도 좀 줍고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내가 사진을 좀 찍을게 엄마랑 같이. 그래서 귀여워라. 같이 좀 도와줘요. 그, 가보자. 가보자. 정말 이거 찍을 때 1도 연출 없이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진짜 준비할 필요도 없이 바닷가에 너무 슬플 정도로 뭐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이 모습 많이 보시죠? 어머님들 이게 오토바이를 다 공동 구매하셔가지고 똑같은 오토바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잘 타요. 멋있죠? 저 오토바이와 슬리퍼는 공동 구매입니다. 운전 잘해 오토바이. 엄마 여기도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쓰레기가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버려보는 거죠. 이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버리고 가면 어떻게? 버리고 하나 비 맞고 하다가 카다가 남은 거는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이제 경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 아이고. 전복과 소라를 담아야 되는 태화에 이렇게 매일매일 해녀분들은 쓰레기를 먼저 치우고 바다에 나가는 일이 일상이 되셨다고 해요. 이거랑 그만 담고 저거 이렇게. 여기 가서 올라오는 걸로. 여기. 엄마 이렇게 두 분이서 올라오시는 모습 이게 전복이다 생각하고 옛날 전복 주는 것만큼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지? 옛날 여기 해삼 전복 그득그득했는데 여기는 그지? 조라 잡아놓고 요거는 밭조라. 요래 돌 담아가지고 맞아 이거는 바다에 여기서 돌 도망가가지고 해갖고 이렇게 넣으시더라고 담아가지고. 맞아 어? 요그 나갔다가 요로 들어오는 거 엄마 조심해 들어와 너무 나가지 마 조심해 엄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엄마 일리 들어올게요 제가 예전에 해녀라는 이름으로 사진집을 냈고 그 사진이 지금 아마존에서 전 세계로 이제 영어로 돼서 팔리고 있는데 그 사진에 이제 첫 장면이 이렇게 해녀분이 엄청나게 큰 태왁에 소라와 전복을 가득 메고 올라오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과 상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그대로 다시 플라스틱을 갖고 올라오시는 모습을 제가 작업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 비교 사진으로 해서 경각심을 좀 알리고 싶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완전 나쁜 사람들이라. 패치병 댕기부는 사람. 엄마가 할 줄 아는 욕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 다 얘기할게. 나쁜 사람. 자기가 갖고 가서 나쁜 사람. 처리해야 돼. 플라스틱 버리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물에 가라앉으면은 이게 소라도 또 그걸 먹고 해삼도 또 그걸 먹고 그걸 또 사람이 먹고. 그래 바다에다가 이제 던져보면 그것이 우리 연철에 걸리면 생명에 아딱하면 죽어. 우리 발에도 걸리고 연철에도 걸리고 걸리고 가면은 나오지 못한 물 속에서 죽을 거 아니야.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나쁜 사람. 어머님들께서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협조해 주시는 모습에서 또 한 번 해녀분들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바다에서 건져오신 플라스틱들을 엄청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여주려고 그러셨나 봐요, 저한테. 일르듯이 이거 봐라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어머님도 되게 이 작업에 굉장히 동의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느꼈어요.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딜 가나 플라스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촬영이 끝나고도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다 버리진 않았겠죠. 다른 나라 바다에서도 맞아요. 태풍 때문에 다시 우리한테 오고 서로 우리 쓰레기도 일본으로 가고 거기 쓰레기도 일로 오고. 저는 제 스튜디오인 바닷속 제 스튜디오 환경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된 이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내 스튜디오의 상태보다 그녀들의 생계가 더 심각한 상태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더 암담하죠. 조금 더 관광 지역이 아니어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제주만 바다로 갖고 있진 않잖아요. 꽤 큰 바다 면적을 삼면을 두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와서 제주를 봤을 때 이 정도인데 사실 다른 데가 더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다른 곳, 더 많은 넓은 대한민국의 삼면의 바다 쪽들이 상상은 가는데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그래도 사진 작가의 시선인 제 위치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사실 항상 긍정적이에요. 이미 코로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일회용품, 위생용품, 의료용품들도 안 쓸 순 없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긍정적인 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 세계가 함께 한마음으로 싸웠던 것처럼 플라스틱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플라스틱 제품을 덜 쓰고 함부로 버리지 말고 또 사후에 잘 처리하고 이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영상이 너무 길어서 끊겠습니다. 네. 저 이거 끊어 주셔도 돼요. 이게 상어 얘기까지 가면 제가 여기 다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상어 얘기 이거 영상 끊어 주세요. 네. 그런 상어 이야기는 상어 얘기는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Q&A 때는 다른 작가님들 얘기도 너무 재밌어서 빨리 들어봐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이징 수준 사진 작가님이었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네, 제가 여기 다행입니다. 제일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 온 지 16년 됐잖아요. 16년. 근데 늘 외국인들이랑 약간 공감하는 한국 이야기 바로 해녀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작가님? 해외에서도 발표 많이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는 뭐 반응이 어떻고 네, 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세계 어디에 있어도 해녀에 대해서 관심이 가질 만한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일단 해녀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8, 90대 노인 여성분들이 지금까지도 새벽 5시에 나가서 오후 2시까지 물질을 하시고 가정에서 경제적인 힘을 갖고 계시는 건 대한민국이 제주가 유일하다고 보고요. 해녀분들의 외국 분들이 특히 해녀분들을 크게 존중하는 이유는 그녀들의 협동 문화예요. 협동 문화. 제가 하나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요. 해녀가 한 마을에 12명이 있어요. 쉽게 10명으로 합시다.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한 분의 해녀가 아이를 낳으러 가면요. 이 9명의 해녀가 물질을 갖다가 왔을 때 다시 물건의 소쿠리가 10개가 돼 있대요.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물질을 하신 해녀가 아이를 낳는 그 하루를 쉬시는데 그 하루의 쉼을 위해서 9명의 해녀가 그녀의 목까지 물질을 해서 그녀의 집 앞에 물질한 소쿠리를 갖다 놓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해녀한테만 있을 수 있는 문화고 아마 외국인들은 왜 그래야 돼? 박수 나오네. 네, 정말 감동적인 얘기인데 외국인들은 사실 이 부분을 왜 그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재미네요. 네, 그래서 아마 높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재미네요. 우리 뭐 현대 사회에서 살면서 약간 잃은 그런 가치, 그런 서로 도와주는 그런 그렇죠. 태도 아직도 그렇죠.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이에요. 네, 한국의 정. 맞습니다.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초코파이 정. 해녀정. 네, 해녀정.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으로 받아쓰기의 김진원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영상을 바로 할까요? 아니면은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준비되어 있죠? 네, 자료. 예, 필요하시면. 저는 제주도 온 지 이제 11년 정도 됐고요. 대학에서는 미술교육과 그림이 화가가 되고 싶어 그림을 그리다가 신문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좀 의아하죠? 기자 생활 한 8년 하다가 제주도 와서 쓰레기로 취미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업사이클러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요. 저는 제 모토가 제주 해안가에서 버려지는 떠밀려오는 해양 쓰레기로 동화적인 상상을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동화적인 상상을 하는지 간단하게 사진 자료 좀 보면서 이야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화가였습니다. 예,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대도 들어간 거죠. 사실은 아버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화가이자 소설가셨어요. 예, 혹시 시인 기영도 아시나요? 기영도? 저희 아버지 결혼식 때 축가도 불러줬거든요. 기영도 시인께서. 예, 되게 친하시고요. 그 기영도 친구가 저희 삼촌이었습니다. 삼촌 집 소설가신데 그런 또 인연이 있네요. 예, 그래서 남들이 다 말렸죠. 가족들이 글 쓰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건 하지 마라 했는데 제가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신문사 들어가서 글을 썼죠. 네. 대학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물감 살 돈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있었지만 대학 신문사에서 만평 기자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만평을 그리면은 좀 원고를 준다고 하니까 들어갔죠. 그런데 만평을 그리려고 들어갔지만 저는 또 사진가 카메라의 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문사 안에 암실이 있었어요. 그 어두컴컴한 암실에 들어가서 흑백으로 현상이나 하는 이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좀 고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진을 계속할까 아니면 다른 걸 할까. 한때는 또 영화에 빠져서 하루 종일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한때는 음악에 빠져서 하루 종일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이때가 방황하던 20대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다큐멘터리로 뭔가를 해보겠어 라고 해서 많은 사진가들을 찾아다녔어요. 우리나라의 대표는 성남문 작가님이나 뭐 이상현 작가님들을 만나면서 조언도 듣고 했었죠. 그런데 때마침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잡지가 유일한 잡지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경우는 쉽게 또 글을 사진을 싣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 있죠 사실. 그러다가 제가 선택한 게 신문 기자였습니다. 다큐멘터리 기자니까 당연히 사진 기자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사진 기자로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일반 신문사에서 하다가 다큐멘터리 찍어야 되니까 취재 기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 한 선배가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이지 사진만 찍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려면 취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특종도 냈었어요. 제가 뭐 당비 대납 사건이라고 해서 제 기사 하나로 6명이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큰 기사를 쓰기도 했지만 그 뒤로 무서운 사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또 당시 지역 언론에서 지역 언론 개혁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또 싸우기도 하고요. 하지만 열정이 너무 강했던지 또 그 시간이 지나니까 또 금방 식더라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제가 제주도 오기 전에 회사가 서울에 있었는데 집은 인천이었고요. 하루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가장 짧은 게 3시간, 많이 걸리면 5시간 정도, 많이 막히면. 그걸 한 1년 반 정도 하니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제주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김포나 광화 쪽으로 뭔가 변두리로 가볼까 하다가 갈 거면 아주 멀리 가자. 그래서 제주도를 처음에는 선택했고요. 제주도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때 싱글이셨나요? 아니요. 기혼입니다. 예. 근데 와이프가 하나 제안한 건 있었어요. 제주도 나도 가고 싶은데 직장은 구해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사 쓰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제주도에 있는 작은 언론사에 취직을 했죠. 근데 제가 생각한 제주도 삶과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선택한 그 직장에서는 제가 쓰지도 써본 적도 없는 연예인 기사로 해서 뭐 바이럴 기사라고 하는데 클릭수 높이는 그런 기사를 써야 되고, 또 제가 취재한 그런 기사가 어느 날 보면은 기사가 사라지고 광고로 바뀌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는 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삶이 필요했다, 뭐 다른 선택을 하자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6개월 만에 사실은 3개월 만에 사표를 냈는데 예, 안 받아줘서 꼭 이제 6개월까지 다니다가 기자라는 생활을 아예 이제 그만뒀죠. 한 8년의 기자 생활 이때 마무리합니다. 대안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처자식이 있었고요. 또 아이가 둘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죠, 사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초등학교에서 반가운 미술을 시작했어요. 사실 졸업 이후에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교생 실습 이후에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저한테 갖고 있는 자격증이라면 미술교사 자격증이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시작을 했었죠. 틈틈이 귤도 팔고, 예, 그 프리랜서로 글도 쓰면서 이제 프리랜서 기자라고 하면서 블로그 기사 같은 것도 좀 쓰면서 용돈벌이 정도는 했었죠. 근데 초등학교에서 미술 가르쳐서 보니까 아이들과 교류감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주는 웃음과 그런 떠드는 소리들이 저한테는 되게 힐링이 됐었어요. 이게 기자 생활과는 완전히 큰 격차였거든요. 기자 생활할 때는 맨날 욕설이 난무하고 술과 담배가 늘 함께 있었는데 뭔가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뭐 지식이 아니었구나,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재미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미술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저도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재료를 막 쭉 깔아놓고 오늘도 놀아보자라고 해서 어느 날은 뭐 병뚜껑 갖고 놀기도 하고 어느 날은 테이프 갖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때 한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선생님도 화가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는 화가가 아닌데 라고 했더니 오히려 반문하더라고요. 아니 그림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화가가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각을 했어요. 나도 한때 화가가 되고 싶어서 미대를 갔는데 왜 난 지금 화가라는 꿈을 접고 있을까? 그때 자연스럽게 제 눈에 펼쳐진 게 바다 쓰레기였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바다 쓰레기 하면 부정적이거나 더럽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한테는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무한대의 그런 재료같이 느껴졌어요. 미술 재료처럼. 한때 대학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돈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주워다 이렇게 캠퍼스에 붙여서 이제 작품을 내면 좋은 성적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쓰레기가 그냥 오브제였던 거죠. 그때 문득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시간은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거장의 손길,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바닷가에 떠밀려온 오래된 것들, 유모, 시글레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버려진 쓰레기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한테는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한테 이걸 만들어서 선물로 줬더니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바다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싫대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싫은가 해서 동네에 있는 프리마켓에 갖고 나가봤어요. 근데 처음엔 팔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저 보여주고만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죠.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작품을 사고 싶다고 하길래 얼마냐고 물어봐서 제가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파는 사람인데 모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고 싶은 만큼 주세요 했더니 3만 원을 주고 작품을 처음 샀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 작품이 팔린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다 쓰레기로 뭔가를 하고 있고 프리마켓에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딸아이가 초등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리마켓에서 뭔가 팀 이름이 필요했었는데 그걸 뭘로 할까 하다가 바로 즉흥적으로 받아쓰기라는 이름을 회사 이름으로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받아쓰기라고 일단 짓고 나서 그럼 받아쓰기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바다쓰레기를 일단 내자를 빼면 받아쓰기가 되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도 하고 바다에 있는 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럼 바다쓰레기를 쓰면 되겠고 또 받아서 쓰면 되겠고 바다가 주는 걸 그럼 쓰는 거는 글을 쓰는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림책도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나중에 출판사도 차립니다. 또 그래서 바다가 주는 선물을 받아서 새롭게 사용하고
이야기도 만들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죠. 예. 처음에는 이 프리마켓에 나가면은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한테는 1등이었습니다. 관심. 막 아이들이 만지면 엄마들이 막 때리면서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막 하고 했었거든요.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작품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전시 요청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제가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된 거죠. 예. 굉장히 어색한 순간이었죠, 그때가. 그리고 전시를 하면서 제가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기 워크숍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워크숍 내용들이나 이런 전시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서 소개가 되니까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수업 너무 좋은 것 같으니 우리 아이들도 해달라. 그래서 그게 제 최초의 사실은 수업이 됩니다. 그 최초의 수업이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이어졌고요. 지금까지 누적 한 5만 명 정도 수업을 진행했어요. 처음엔 이렇게 기자를 관두고 길거리 예술가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조금씩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 전문가들한테도 연락이 종종 왔었거든요. 그 중에 한 팀이 일본에 초청을 해서 일본에서 다양한 환경 해양 쓰레기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는데 같이 가서 전시도 하고 워크숍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16년인가요? 그때 일본에 갔었죠. 미에현 도바시 도바섬이라는 데 가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매번 많은 양의 쓰레기를 마주하면서 또 조금씩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했던 작업은 그저 끊임없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미술 재료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바다 쓰레기가 이렇게 많구나, 오늘 이렇게 내가 다 가져간 것들은 다음날 또 있네, 이것들을 매년 경험하게 됐고요. 또 그리고 이 환경 문제, 해양 쓰레기 문제가 기후 변화랑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새삼 알게 됐고,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단순히 해양 동물만이 아니라 우리한테까지도 혹은 내 아이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는 걸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제 수업 내용도 조금씩 매년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해양 정화 활동도 하나의 수업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창작 활동도 하고 기후 변화나 아니면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도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환경, 그리고 예술, 그리고 교육이 하나에 뭉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강의와 체험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하는 수업은 미취학 아동, 적게는 한 4, 5세부터 시작을 하고요. 많게는 100세까지도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비치코밍 플로깅이라고 해서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하나의 수업이고요. 이 수업도 다 하나하나 놀이처럼 진행을 합니다. 단순히 쓰레기 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미가 있어야지 더 즐거운 기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담기도 해요. 이거는 4.3 때 관련된 프로그램을 요청을 받아서 플라스틱 페트병, 버려진 페트병으로 동백꽃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버려진 쓰레기가 스토리를 갖기도 하죠. 아이들과 같이 버려진 쓰레기를 이용해서 그림자극 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동백동산에서 봤던 그런 포스터가 기억에 남아서 저는 초록색 쓰레기를 다 모아서 식물들을 만든 다음에 그걸 또 포스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버려진 거지만 뭔가 가능성을 갖고 상상력만 더한다면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받아쓰기는 이걸로 끝난 건가? 사실은 이런 상상이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여기 비양도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비양도 한림항 앞에 있는 비양도에 들어가서 버려진 공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노력도 하기도 하고요. 또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요원으로 한 5년 정도 활동하면서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해양쓰레기,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들을 조사하는 시간도 갖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런 해양쓰레기를 주시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주제가 바로 파이로플라스틱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파이로플라스틱은 해안가에 떠밀려온 쓰레기를 태우면서 소각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플라스틱이 녹으면은 바위 사이에 달라붙고요. 녹으면서 그을음이 생기다 보니까 색깔도 거무틱틱하게 변해요. 바위에 달라붙었다 떨어지니까 돌과 모양과 색이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구별을 못해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물에 띄우면은 물에 뜹니다. 물에 내리면은.
이런 파이로 플라스틱이죠. 이런 파이로 플라스틱은 사실은 생겨난 지가 몇십 년이 됐어요. 사실 플라스틱이 나온 이후부터 아마 해안가에서는 이런 플라스틱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거죠. 또 때로는 뭐 해녀분들이나 혹은 해안가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마지막 피날레로 쓰레기를 태우면서 이제 부피를 줄이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만 사실은 그게 해양 환경에 아주 도움이 안 되는 아주 나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은 쓰레기를 태우면서 이게 축소가 되면은 독성이 한 100배까지도 강해져요. 100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다시 다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 잘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저는 수업 때 망치랑 송곳을 준비해서요. 바닷가에 나가서 바위 사이사이 달라붙는 이 파이로 플라스틱 떼는 거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녀본 바닷가에서 파이로 플라스틱이 100%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본 곳이 100곳이면 100곳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우리나라에 있냐?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 예. 다른 나라에는 이제 나오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논문이.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파이로 플라스틱 하나하나 다 뗍니다. 떼서 하나하나 모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다시 작품으로 만듭니다. 제가 만든 작품들은 이 파이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미지 형상화해서 이야기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전시를 통해서 이것들을 알리고 있고요. 사람들이 다 돌인 줄 알아요. 만져봐도 잘 모르죠. 근데 이게 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시겠죠. 이렇게 다양한 작품 활동하면서 처음 구매해 주신 분이 감사하게도 UN 지속가능 발전센터에서 책임 개발자세요. 예, UN 관계자분이 이 작품을 구매했다는 거는 뭔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이 파이로 플라스틱 작품이 활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이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월드뱅크에서 한 발표도 참여했었고요. 이때 계속 지속적으로 이 파이로 플라스틱 문제를 알리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 활동도 한 10여 회 이상 계속 하고 있고요. 이 파이로 플라스틱만.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팅 작업을 그림책 작업을 하고 했는데요. 이게 제가 낸 첫 번째 그림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100% 다 버려진 쓰레기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버려진 종이 박스 안에 버려진 우산 껍데기를 모아서 저 뒤에 있는 커튼도 만들고 버려진 스티로폼 박스를 뜯어다가 정수기도 만들고 해서요. 스토리를 만들었고요. 이게 이탈리아 볼로냐의 추천 도서가 돼갖고 이탈리아 가서 전시도 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동 도서전이거든요. 제목은 냉장고가 사라졌다는 책이죠. 그 뒤에도 받아쓰기라는 출판사를 차려서 다양한 책들을 내고 있고요. 출판을 도와주는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책을 내기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6권의 그림책을 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더 꾸고 있는 꿈은 뭐냐면 이런 환경 예술 활동이 제주도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 환경 문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학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을 중심으로 둔 환경 예술 학교를 만들어 보는 게 지금 꿈이고 아는 지인분과 지금 으쌰으쌰해서 지금 계속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르면은 내년 초에 아마 학교가 오픈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메인 스타디움인데요. 제가 쓰고 있는 작업실이고요. 이 공간은 100평 정도 규모의 감귤 창고인데 텅 비어있는 이 공간을 저는 지금 버려지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꾸며놨습니다. 버려지는 창문, 옛날 집에서 버려지는 창문들이 되게 많아요. 제주도에서는 이 창문들을 다 수거해 옵니다. 힘들게. 그리고 해안가에 떠밀리는 부표들이 좀 있어요. 이 부표들을 다 갖고 와요. 저는 이 창문으로 벽을 만들고요. 직접 공사한 겁니다. 이 버려진 부표로 등도 만들고요. 그래서 공간을 다 꾸며놨습니다.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통해서 직접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꾸몄어요. 제가 3개월 동안 공사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저 밑에 보이시는 하얀 박스는 투석한 환자들이 썼던 투석통이에요. 하얀색 통은 내과에서 버리는 거 다 주워다가 밑에다 다 깔았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지금도 계속 단체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시도 하고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도 큰 행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받아쓰기는 환경을 생각하는 1인 기업,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상상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상상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친구가 제 막내 막둥이 늦둥이거든요. 이 친구를 위해서 사실 그림책을 시작한 걸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도 깨끗한 그런 환경, 제주를 물려주는 게 제 남은 꿈이고 희망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네. 와,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제주 감사합니다. 아들까지 갖게 감사합니다. 되고. 네, 네.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네. 그 아까 그 처음 이 쓰레기로 예술 작품을 만들었을 때 송잉한테는 선물 줄 때는 네. 거부감이 좀 있고 이렇게 네. 박아주고 싶지 않고 그런 반응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어린이들도 똑같은 반응이 있었을까요? 전혀 어린이들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재밌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옛날에 지금처럼 장난감이나 놀이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옛날 분들은 해안가 나가서 바닷가에 떠밀려온 것들로 재미나게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놀이의 문화로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어른들한테는 그런 상상력이 조금씩 가라앉았던 것 같고 잊혀지는 것 같고 어린이들한테도 이제 자극적인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자극적인 놀이 시설들만 이제 가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재밌네요. 네, 김진환 받아쓰기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인수 캠피아 볼타 블로거님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하고요. 직업은 민박집 주인 아니면 여행 작가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여행을 하고 이제 글을 쓰는 게 직업이었는데 지금 제주에 내려와 살고 있어요. 성읍 민속마을에서 2년째 민박집을 운영합니다. 민박집 이름이 섬이라니 좋잖아요. 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쓴 첫 번째 책의 이름이에요.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그래서 좀 매칭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줬고요. 다행히도 여행 작가로서 벌지 못하는 그 생활비를 민박집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행 앞에 계신 이 두 분과는 달리 여행 소비자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돈을 쓰고 그리고 여행 촉진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행을 가게끔 촉진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여행 어떤 그 어촌이나 섬을 여행하면서 사실은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여행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일정을 잡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보실 영상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북단에 있는 섬이 백령도고요.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 울릉도잖아요. 백령도에서 울릉도까지를 20개 섬이에요. 20개 섬을 쉬지 않고 여행을 했어요. 물론 섬에서 섬으로 여행한 건 아니고요. 섬에서 육지로 나와서 어촌에서 머물다가 다시 섬으로 들어가고 그 사이에 집에는 안 갔습니다. 계속 52일간 여행을 했는데요. 10월 말에 떠나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돌아가겠다는 집사람과의 약속을 겨우 지켰죠. 마지막 울릉도에서 눈 내릴 때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보실까요?
예. 그 아까 그 호도 어촌 계장님 계셨는데 어디 가셨나요? 사실 그 제목을 아름다운 경계에 넘어 섬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선 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게라고 알고 있는 섬은 주위가 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밀물일 때도 수면 위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썰물대 나왔다가 밀물대 가라앉게 되면 섬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형성돼야 됩니다. 이것을 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이렇게 생긴 모든 곳이 섬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섬의 정의 중에서는 암초보다는 크고 암초보다는 크면서 대륙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란드는 섬이고 호주가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섬이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섬이 이제 경계가 분명한 여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섬은 바다라는 압도적 자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경계가 분명하죠. 섬에 일단 들어가면은 배 시간이 아닌 다음에는 여행 그만해야지 하고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계가 분명한 셈이죠. 어쨌든 들어간 다음에는 자기의 일정을, 자기의 여정을 이어가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곳이 바로 섬입니다. 그래서 섬 여행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저의 그 여행에 텐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3,300개가 되는 섬이 있고요. 그중에 사람 사는 섬이 450여 개가 됩니다. 저는 그중에 한 250개 정도를 여행을 했는데요. 사실 많은 섬들이 우리가 이제 잘 수 있는 숙소라든지 식당이 없는 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섬을 여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캠핑이라는 하나의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섬은 여행자의 모든 취향을 담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섬들은 자전거로 여행할 수가 있고요. 어떤 섬은 트레킹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섬은 펜션에서 여유롭게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멍 때리면서 섬을 즐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탐험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낚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낮과 밤, 자연과 문화를 공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밤에 수많은 별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것이 섬에서는 가능하죠. 별빛을 벗삼아 잠을 들고 어슴푸레 눈을 떴을 때 찾아든 파란 새벽녘, 그 경험만으로도 여행의 감동은 배가 됩니다. 여행이 추구하는 가치는 결국 자유로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의 모든 섬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 캠퍼들이 좋아하는 3대 백패킹 성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캠퍼들이 좋아하는 섬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촌이라든지 섬이 모든 여행을 수용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들은 모든 여행을 포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행에는 100가지가 넘는 여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캠핑으로 떠나는 여행이죠. 옹진군 옹진군에는 구럽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로 불리는 섬인데요. 이곳은 섬의 대부분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섬의 주인은 사슴이죠. 개머리 언덕이라는 곳에 캠퍼들이 텐트를 치고요. 이렇게 해변을 활주하는 사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슴들은 그러니까 원래
이 사슴들을 키워서 주민들이 수익을 얻고자 이제 원래 방목을 하면서 키웠던 건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나둘 섬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사슴들이 남았어요. 지금은 그 개체 수가 한 200에서 많게는 500마리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사슴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슴들이 또 하나의 여행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그 섬의 날에 KBS의 패널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함께 나온 패널이 섬의 발전, 섬의 여행에 대해서 어떠한 촉진이 있어야 되느냐고 얘기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촉진일 수가 있겠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이 주인이 될 테고 그 자연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으니 말이죠. 자, 그 다음은 매물도입니다. 이거는 통영 앞에 있는 섬인데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섬 캠핑의 성지로 이제 발전했는데요. 이 섬이 그렇게 발전한 데는 그 야영장이 큰 역할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그 많은 그 어려움이 우리가 섬이라든지 어촌에 있는 폐교죠. 폐교가 교육청 소속이다 보니까 그 주민들은 그 폐교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물도는 다행히도 이 폐교의 주인이 섬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땅을 내놓고 만드는 학교가 폐교가 되자 주민들이 바로 이제 캠핑장으로, 야영장으로 탈바꿈을 시킨 거죠. 자, 보시면은 그 아주 좋은 땅에, 이 섬에는 다 경사지밖에 없어서 저렇게 평평한 땅은 학교터밖에 없어요. 그 학교터에다가 캠핑장을 마련하니까 얼마나 뷰가 좋겠습니까? 매물도는 앞으로는 일출이 있고요, 뒤로는 일몰을 볼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매물도의 특징 중 하나는 트레킹 코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5.8km 정도 되는데요. 이 길은 마을과 마을을 지나고 자연을 지납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람이 들어왔던 흔적들을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레 모든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 여행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성들을 여행자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제주 우도입니다. 제주도가 얼마나 큰 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렇죠. 우리나라 가장 큰 섬이긴 하죠. 근데 제주도가 얼마나 큰 섬일까요? 자, 일본에 우리나라의 2배가 많은 6,700개의 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토가 있지 않습니까? 홋카이도, 뭐 혼슈, 규슈, 뭐 시코쿠 이런 섬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제주도보다 큰 섬이 없어요. 그만큼 제주도가 큰 섬이고요. 심지어는 오키나와보다 제주도가 큽니다. 그리고 하와이 가보셨죠? 하와이 가면은 그 오하우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 섬보다 제주도가 크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처음에 제주도를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제발 그걸 하지 마세요.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끝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 우도는 사실은 제주도가 품은 섬이 아니라 우도 밖은 제주도죠. 너무도 아름답고요. 제주도에 오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려보고 싶어하는 그런 섬이에요. 그런 섬에 이런 야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공항에서 배낭을 메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일정 중에는 우도에서 하룻밤이 반드시 있겠죠. 우도의 연평리, 저게 우도에 속해 있는 비양도라는 섬인데요. 그곳에서도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은 일몰이고요. 지금 보는 것은 일출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야영장에 우도에 있으니까 우도 여행이 100이라면 그 중에 한 10이나 15 정도는 배낭을 메고 오는 캠퍼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우도에도 아까 우리 해녀 말씀하셨는데요. 해녀들이 있습니다. 제주 어느 곳에나 해녀들이 있죠. 제주의 역사고 또 하나의 문화인데요. 사실은 여행은 이런 문화를 공유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얘기가 재미가 없나요?
아무튼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호도에 오신 어청 계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호도 근처에 있는 외원도라든지 녹도라든지 이런 섬에서도 이 해녀들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해녀분들이 그 출가 해녀라고 그러죠. 해녀분들이 제주도를 나가서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또 일본과 그리고 동해를 누비셨는데요. 많은 분들의 흔적들이 섬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섬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해녀분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뭐 제 얘기가 이제 두서가 없었어요. 앞에 계신 분들이 워낙에 이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런데 여행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들은 거의 즐거움을 위한 것, 재미를 위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 수많은 여행지 중에서 섬과 어촌은 우리의 문화, 역사, 자연, 사람을 담고 있는 훌륭한 여행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길게 얘기를 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간상 조금 줄여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거 뭐냐면은 그 이렇게 250섬 이렇게 다녀 보셨잖아요. 그 중에는 정말 영화를 만들 만큼 좀 재미있는 스토리 그런 거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뭐 좀 소개할 만한 뭐 에피소드나 스토리 하나 있다면 어떤 스토리 있을까요? 제가 섬에 관한 에세이를 계속 쓰다가 작년에 개정판이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백섬 여행이라는 2권짜리 책을 냈어요. 가이드북이죠. 근데 가이드북을 쓰면서 그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제가 섬 여행을 하다가 만난 노 부부의 전화였습니다. 이 부부는 신안군에 있는 의도라는 섬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 섬에 갔을 때 그 아주머니를 뵙게 됐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예전에 그 섬용서라는 드라마 했잖아요. 그 김희선이가 묵었던 그 집 주인이었어요. 주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촬영하고 트레킹을 하고 여행하는 것을 보고 배에서 만났는데 본인의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퇴직을 하자 우이도란 섬을 여행하다가 섬에 머물게 됐대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우이도에 온 지 19년이 됐는데요. 19년째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저거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사세요? 하니까 너무 바빠요. 하는 일은 없는데 아침에 나가서 해 뜨는 것도 봐야 되고 바다도 치워야 되고 그리고 가끔 공동작업이 있으면 미역도 잡아와서 한 250만 원 정도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도초도란 섬, 큰 섬이거든요. 나가서 짜장면도 먹어야 한답니다. 그러한 섬에 사시는 분들의 에피소드가 되게 감명이 깊었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덕쇼도 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공유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세 분 와이징 수준 사진 작가님 그리고 김진환 받아쓰기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인수 캠핑 아볼타 블로그 작가님 이렇게 특별히 제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섬 이야기 또 어촌 이야기를 더 많은 플랫폼에서 공유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늘 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 브라질에서 와주신 카를로스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왔어요, 브라질에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